처음 듣는 생소한 내용이라서 낯선 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자, 보시면 우리가요 전기라고 하는 걸 할 거거든요.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기를 배워요. 초등학교 때도 물론 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과정들을 배워요. 전기를 발생시키면 전기는 어떤 현상이 있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배우는 게 전기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칠판 하다못해 얘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어요. 칠판은 나무로 만드는 건데 얘조차도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어떤 물질의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모든 물질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원자의 구조를 보시면 왜 물질들이 전기를 띨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원자를 보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거짓말이죠. 사실은 원자는 쪼갤 수 있습니다. 원자는 핵분열을 통해서 쪼갭니다. 화학적 방법으로는 쪼갤 수 없지만 그래서 핵분열 방법으로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자를 쪼개보면 그 원자 속에는 성격이 다른 세 종류의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죠? 원자의 중심을 중학교 때는 원자핵이야 라고 배워요. 원자의 중심에 있어서 원자핵이라고 부르는데 이 원자핵 속에는 플러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와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입자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성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성자 하나하나가 띠는 전기적 세기는 다 똑같은데 이 양성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전기적 세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쿨롱은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전기적 세기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들이 들어있어. 예를 들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요. 원자 핵 속에 이런 양성자가 몇 개 들어있다는 얘기야? 11개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트륨의 원자 핵의 전기적 세기는 이거의 11배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원자 핵 속에는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도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 전기적 세기를 나타내는 단어 전하량은 얼마입니까? 얘는 0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원자라고 하는 게 원자 핵만으로 되어 있으면 모든 물질은 다 플러스 전기를 띄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원자는 무조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무슨 상태야?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 원자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중성이어야만 원자로 부른다. 중성이 아니고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 원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른다고 중학교 때 배웠니? 이온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원자라고 부른다는 건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정기적으로 중성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원자의 바깥쪽에 반대 성격인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입자의 원이 바로 전자입니다. 전자. 그래서 그 전자가 들어있는데 나트륨이라면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야 정기적으로 중성을 만들 수 있니? 11개. 그건 무슨 말인 줄 알아? 양성자가 11개면 전자도 11개여야 중성이야. 이거 무슨 말이게?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가 뭐해? 같다는 얘기야. 됐어? 그러면 전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세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수만 똑같으면은 세기가 중성이 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성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물질의 전기를 띠게 하는 게 우리가 오늘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전기를 띠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1개라서 전기적 세기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중성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전기를 띠게 하려면 얘네들의 개수를 같지 않게 균형을 깨버리면 돼. 맞아? 균형을 깨게 하면 되죠.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를 없애거나 더 많이 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누굴 이동시킬까? 라고 하면 당연히 이동시키기 쉬운 애를 이동시키는 게 논리적이야. 그러면 이동시키기 쉬운 게 누구라고요? 전자라고요. 그럼 전자가 이동시키기 쉬운 이유가 뭘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전자는 양성자에 비해서 가벼우니까요. 그러면 가벼우면 왜 이동시키기 쉬울까를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가벼우면요, 이동시키기 쉽다는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힘을 줘도 쉽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기 때문에 똑같은 힘의 크기를 양성자하고 전자한테 준다? 근데 양성자의 질량은 100이고요. 전자의 질량은 1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전자가 훨씬 커져요. 됐어? 그래서 쉽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전자는 가벼워서 이동하기 쉬워서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를 띈다? 아, 가벼우면 가속도가 커지기 때문이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질량이 작은 전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전기적 현상을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원자 속에 있는 가벼운 전자를 뭐 시키는 거야? 이동시키는 겁니다. 전자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전자를 빼버려. 됐어? 전자 일부를 뺄게. 그래서 양성자는 11개 그대로 돼. 전자를 빼서 10개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요, 중성이 아니죠. 뭘 띱니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양이온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 양이온은 전자를 1일 때 만들어진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거꾸로 전자를 집어넣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음이온이죠.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자를 이동시켜서 전기적 현상을 띠게 할 건데, 그러면 전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요. 전자를 이동시킨 후에 그 아이들의 나중의 모습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A라는 물질하고요, B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중에서 A에 있던 전자를 띄어서 전자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빼서 어디다가 B에다가 넣었다고 치자. 그러면 A에 있던 전자는 없어졌으니까 A는 무슨 걸 띱니까? 플러스 전자를 띄겠죠. 됐어. 네. 그 다음에 B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뭘 띄겠습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화학 시간에는 이온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리 시간에 뭐라고 합니까? 전하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가 된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가 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전자를 A에서 B로 이동시켰어. 그럼 코멘아 생각해봐. 만약에 A에서 B로 전자가 하나 갔는데 B에서 A로도 하나 오면 전기를 띄겠니? 안 뛰죠. 그러니까 전자를 이동시킬 때 전자는 어떻게 이동시켜야 된다? 한 방향으로만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때 전기적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거죠. 양방향으로 가면 전기적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게 전기를 발생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동시킨 후에 이 전자가 B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어. 더 이상 옆으로 안 가. 그래도 전기를 띄겠죠. 자, 전자가 한 지점에 고정돼서 전기를 띄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정지된 전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전기예요. 그러지 않고요. 전자가 오른쪽을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B를 거쳐 C로 가고 C를 거쳐 D로 가고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럼 이건 뭐 정전기가 아니죠. 이건 뭐라 합니까? 전자가 흘러요. 이걸 뭐라 할까요? 흐를 U자 써서 이걸 뭐라 합니까?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라는 건 끊임없이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게 해주는 게 전류고요. 그래서 전자가 한 번 이동해서 그 자리에 정지되어 있게끔 하는 건 정전기입니다.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운 겁니다. 맞죠? 그러면 정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어? 2가지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이거 뭡니까? 마찰전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도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한 물질에 고정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찰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바로 정전기를 일으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뭡니까? 전기를 띤 물체를 다른 물체 근처에 갖다 대도 전자가 한쪽 방향 밀려서 쏠리게끔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고요.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바로 뭐다? 검정기다. 이렇게 배운 거야, 중학교 때. 됐어? 그러면 우리가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이 있었던 거 아세요? 마찰 전기를 비비면 무조건 전기 생겨. 그럼 오른손 바닥하고 왼손 바닥 비벼도 전기 생겨? 아니죠. 그럼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 조건 딱 하나 뭡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서로 다른 물질끼리 마찰을 시켜야만 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면 같은 물질이면 이렇게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뭐가 됩니까요? 정전기적 인력이 있죠. 그래서 전기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A라는 아이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플러스 10이라고 치자. 잡아당기는 힘이 10이라고 치자. 근데 B라는 애는 B 속에 있는 원자핵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니까 얘는 양성자가 11개 있는 아이야. 얘는 양성자가 20개 있어. 이런 아이야. 됐어? 그러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달라. 얘는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20이라고 치자. 됐어? 네, 이렇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비비는 순간 뭐가 발생할까? 열 에너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얘는 양성자가 자기를 잡아당기는 힘을 끊고 뭐하니? 위로 탈출. 그래야 얘한테 건너가죠. 그래서 그 탈출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은 전자가 먼저 탈출하고 튕겨 나갈 거 아니야. 튕겨 나가서 이리로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죠. 만약에 얘네들이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똑같다고 치자. 둘 다 탈출해. 양방향으로 이동해. 전기 뛰어 안 뛰어? 안 뛴다고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야만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의 세기가 달라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한다라는 게 마찰 전기고요. 정전기 유도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띠는 물체를 근처에 갖다 대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건데요. 이때도 움직이는 건 전자입니다. 이렇게 금속구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는 원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있어 전기적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밀려서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겨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오죠. 그럼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세진 거니? 플러스.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가 세지는 거니?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서로 반대극. 그래서 먼 쪽은 서로 같은 극으로요. 전자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극이 발생하는 걸 우리가 정전기 유도야라고 얘기한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근데 하나가 아니고요. 금속구 2개를 갖다 놓고 정전기 유도를 발생시킬 거예요. 근데 이 2개의 금속구를 그래서 A와 B를 뜯어놓고 떨어뜨려 놓고 실험할 때와 이걸 붙여놓고 실험할 때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이게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제로 A, B는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떨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전자가 밀려서 멀리 가고 싶은데 얘가 B까지 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길이 없잖아요.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왔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얘한테 뭘 일으키니? 정전기 유도를 또 일으키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그래서 한 덩어리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극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얘에 의해서 밀린 전자가 어떻게 될까? 옆으로 아예 건너가 버려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C 전체가 무슨 걸 띠길까? 플러스. D 전체가 무슨 걸 띨까?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랬다가 내가 얘네들 이렇게 극을 띠게 한 상태로 떨어뜨려. 그러면 여전히 여기에 있는 전자는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띠겠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이 대전체를 치우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결과가 달라요. 얘는 쏠려있던 전자들이 뭐합니까? 다시 흩어져.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다시 중성.
중성이 되려면 전자가 다시 건너와야죠. 건너올 수 있는 놈이 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치워도 그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게 정전기 유도죠. 그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전기라고 했습니다. 검전기는요, 이렇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금속팍은 무슨 극이 될까요? 금속판은 당연히 가까운 쪽이니까 플러스, 금속팍은 전자가 밀려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랬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뭐가 된다 그랬어? 손가락은 접지의 역할을 한다. 됐어? 그 접지의 역할이 뭡니까? 손가락은 대전체와 멀리 있는 쪽을 뭐 만든다? 중성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반드시 금속 박을 물로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접지입니다. 됐어? 그러면 얘는 중성이 된다고 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플러스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 얘가 플러스 전화가 다른 데를 못 가게 잡아당겨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 알겠습니까? 그랬다가 내가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동시에 치우면요.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100만 개쯤 모여있다고 쳐. 근데 여기 중성이잖아. 근데 사실은 플러스와 플러스는 서로 좋아하는 시간 싫어해서 밀리는 청력이 작용하잖아. 근데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 모여 있었던 것 뿐이야. 근데 얘가 없어지면 이제 얘네들도 흩어지겠죠. 어떻게 될까? 이 중에서 일부는 밑으로 내려와 얘를 플러스를 띄게 해서 다리가 다시 벌어지게 합니다. 됐어? 그래서 대전체와 손가락을 동시에 치우면 위와 아래의 극이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였어요. 됐어?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 동안 금속판은 그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속판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반대극이었다, 중성이었다, 같은 극이 되죠. 되겠습니까?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이 검정기 중성인 아이한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는 거 쳐볼까? 그럼 이거 순서대로 쓸 수 있어? 물론 첫 번째 마, 풀, 그 다음 손가락 갖다 대 마, 중성, 그 다음 뭐야? 마, 이렇게 된다.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정기가 위아래가 같은 극을 띠게 되면 이때부터 얘가 실제로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검정기로서의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검정기는요 사실은 어떤 물체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누군가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해주는 기계인 거죠. 그 기계 역할을 하려면 위아래의 극이 같아야 되는데, 그럼 위아래의 극이 마이너스로 같다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에 이름 모를 어떤 숟가락을 갖다 댔어. 그래서 왼쪽 겨드랑이에다 100번쯤 비빈 숟가락을 여기다 갖다 댔다고 쳐봐.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내가 비빈 이 숟가락이 정말 전기 띄었나? 이거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네, 숟가락의 대전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새끼가 전기를 띄었다면 무슨 극이야?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가가세야 아니면 오른쪽 겨드랑이에다가 100번 비빈 나가세라고 하는 가와 나중에 누가 더 전기가 세니? 라고 하는 전하의 세기도 비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기계가 검정기고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검정기는 위아래의 극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라는 물체를 갖다 댔는데, 그래서 얘 때문에 금속박이 더 벌어졌다고 치자. 가는 전기 띄었니 안 띄었니? 띄었어요. 무슨 극일까요? 무슨 극일까요? 오메가, 얘가 더 벌어지는 이유는 뭐야? 마이너스의 개수가 더 세졌기 때문에 청력이 더 세져서 더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야? 위에 있는 마이너스가 내려왔지. 얘네가 왜 내려왔을까? 이 새끼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알겠어? 같은 극을 갖다 대면 더 벌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 금속박의 다리가 더 벌어지냐 오므라드냐 이걸 통해서 극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현재보다 더 벌어진다면 갖다 댄 애가 검정기와 같은 극이었다는 얘기예요.
오므라들던 어쨌든 이런 변화가 생기면 전기를 띈 거잖아. 그럼 전기를 안 띈 애를 갖다 대면 다리의 변화가 없어요. 더 벌어지지도 않고 오므라들지도 않습니다. 다리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로 가져갈 수 있고요. 근데 가라고 하는 물체를 갖다 대니까 다리가 지금보다 1cm 더 벌어졌어. 근데 나라는 애를 갖다 대니까 지금보다 1.5cm 오므라들었어. 그럼 가하고 나중에 누가 더 센 정도를 띄고 있었을까? 라고 하면 당연히 납니다. 엄마는 움직이게 한 애가 더 세게 뛴 거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거 판단하라고 우리가 만든 게 검정기입니다. 그랬더니 과거 입시에서 뭐가 나왔냐면 됐어. 이 검정기호수의 역할을 하려면 검정기가 위아래가 같은 극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네 나름대로 됐어. 얘기해봐 라고 합니다. 검정기 중섭 자리가 있는데 얘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네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전체 갖다 댔다, 손가락 갖다 댔다, 동시에 치우면 같은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 알고 있어요? 아예 전기를 띈 대전체를 붙여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대전체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쳐. 얘 중성이었어. 아예 붙여버려. 근처에 갖다 대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전자가 건너갑니다. 그래서 온통 같은 극이 됩니다. 대전체를 갖다가 붙여버리면 대전체와 무조건 같은 극이 돼요. 그래서 왜? 여기에 남아도는 전자가 넘어가요. 만약에 플러스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끌려가서 얘네들도 그래서 뭐가 되니?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갖다 붙이면 무조건 같은 극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붙이는 순간 같은 극으로 대전이 됩니다. 동시에. 이게 더 간단하죠.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버리면 돼요. 또 있을까요? 같은 극으로 얘를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광전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입니다. 뭔지 아세요? 빛을 받으면 원자 속에 있는 전자가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 뭐합니까? 이 새끼? 탈출합니다. 그래서 빛 먹고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빛 먹은 전자가 나온다. 그래서 뭡니까? 광전 효과입니다. 이게 광전 효과. 여러분들 조금 더 배운 거.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 먹고 전자가 탈출하면 얘네들이 전자를 잃으니까 점점 무슨 극이 되니?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다리가 벌어져요.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5년 전인가 어떤 애가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쓰면서 거기는 면접관이 검정기를 같은 걸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다 얘기해봐라고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죠?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전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해서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으면 정전기예요. 그랬을 때 전기를 띈 물체를 대전체 됐어? 라고 한다. 그 대전체가 전기를 띠는데 그 중에서 A라고 하는 대전체는 플러스 3쿨롱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야. 그리고 B는요 마이너스 2쿨롱의 정기적 세기를 띠고 있는 대전체가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 떨어져 있어. 전기력 작용할까 안 할까? 작용할까 안 할까? 합니다. 전기력은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도 작용하는 힘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는 서로 극이 반대 극이니까요. 서로 반대의 인력이 작용하겠죠? 맞아요? 그 중에서 A가 받는 인력의 세기가 클까요? B가 받는 인력의 세기가 클까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 세냐?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세냐? 얘들아. 어떻습니까? A가 정신 차려. A가 B를 당기는 힘이 세냐? 바보야. B가 A를 당기는 힘이 세니까 같아야죠. 왜요? 작용, 반작용 관계의 부임이잖아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의 부임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습니다. 작용과
자극과 반작용의 관계의 두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의 크기를 갖고 힘의 방향 보십시오. 반대의 힘으로 맞춰.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 사이에 작용한 상호작용의 힘은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의 두 힘이거든요. 언제나 같아요.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나 같은 크기의 힘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기력을 어쨌든 작용해서 서로 당긴다 그랬는데 전하량의 세기가 달라도 같은 크기의 힘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전기력 어떻게 구해? 라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서로 반대극을 당기는 인력이 생기고 같은 극끼리 미는 청력이 생겨 이것만 배운 거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렇다면 이 세기가 얼마야? 라고 하는 계산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를 띤 물질 사이에 서로 당기거나 미는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이 전기력의 세기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한다.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한다. 모르면 병신되는 거야. R제곱분의 크크크 이렇게 외워. 알겠어? 네. 그 중에서 R은 두 물질 사이의 거리인데 2m 떨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2의 제곱분의 와 너의 자전거 날라갔다 그래. 끝났다. 2의 제곱분의 K는요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값이에요. 이거 쿨론이라는 아저씨가 알아냈기 때문에 쿨론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9 곱하기 10의 구승이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문제에도 줍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승 곱하기 Q1, Q2는요 각각의 입자의 전하량을 얘기해요. 전하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의 전하량은 4쿨롱, B의 전하량은 2쿨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얘는 18 곱하기 10의 9 뉴턴의 힘으로 서로 당기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은요 제일 센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으로 서로를 당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 R제곱분의 크크라고 하는 힘이 작용해요. 여기까지 작용 기억하겠어? 되겠어? 네. 그러면 보면은 첫 번째. 자 그러면 여기 전기를 띤 물체가 있어. 됐어? 네. 서로 작용하기는 힘 계산했어. 이 정도 작용해. 근데 제가요. 그러면 얘네들을 살짝 붙였다가 다시 원래대로 띄우면 변해요? 변해요? 안 그러고 싶은 거야.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다 딱 손을 닿는 순간 저는 변하고 있어요. 열이 이동하는 걸 평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두 개의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은 가까워지거나 접촉되면 서로 같아지려는 성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접촉시키는 그 순간 A와 B의 극과 세기가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자들의 미친 듯이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요.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는데 무슨 극이 될 것 같아요? 둘을 붙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무슨 극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센 놈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는 전하의 재배열 양은요 별거 아닙니다. Q1의 전하량과 Q2의 전하량을 둘을 더해서 반띵하게 새로운 접촉 부의 전하량이 돼요. 그러면 A는요 플러스 4쿨롱이고 B는 마이너스 2쿨롱이니까 이거 접촉해서 두 개 반띵 하시면 얼마 됩니까? 각각이 플러스 1쿨롱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플러스 1쿨롱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띄워놓으면 A는 플러스 1쿨롱이 되고요. B는 플러스 1쿨롱이 돼서 다시 2m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기력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F는요 R제곱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뭐 할 수 있겠죠. 4분의 9니까. 그래서 4분의 9니까 얼마야? 2.25 곱하기 10의 구승루트 이렇게 되겠죠. 아니야? 맞아? 네, 되죠. 그래서 처음보다 전기력은 약해졌네요?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 전기력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전하의 재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기력 구하는 식은 R 제곱분의 크크크다. 됐어? 네. 그러면서 첫 번째는 전하의 재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궁금한 게 선생님 여기에서 A 고정 떨어져 있는 거리 고정 안 변하게 할 거야. 근데 B에 있는 전하량만 바꿔볼게요. B에 있는 전하량을요. 마이너스 2쿨롬이 아니고요. 얘를 마이너스 7분의 31쿨롬으로 바꾸면 전기력 얼마야? 얘를요. 그래서 플러스 5분의 17쿨롬으로 바꾸면 전기력은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그때그때 새로 구하면 되죠. 근데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의 전기적 세기가 바뀌면 그때마다 전기력을 새로 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할 때는요. 우리는 기준값을 정합니다. 기준전화. 모든 전기적 현상은요. 플러스 1쿨롬의 전하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1쿨롬이 아니고 2쿨롬이면 이거의 2배. 됐어? 10쿨롬이에요. 기준 전하에 대해서 몇 배? 10배의 효과가 나타나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됐어? 그러니 전기력도 똑같다? 전기력도요. 마이너스 2쿨롬, 마이너스 7분의 31쿨롬, 플러스 5분의 17쿨롬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은 여기에 플러스 1쿨롬이 있다고 치고 얘와 전기력을 구해요. 됐죠? 어떻게 구합니까? 똑같죠? R제곱분의 크크크. 됐어? 단. R제곱분의 크크크인데 단 여기에 있는 Q1의 전하량은 4쿨롬인데 Q2는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 1이니까 얘를 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R제곱분의 크크 하시면 되죠. 맞아? 네. 이렇게 구한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의 세기를 구한 걸 우리는 전기력이야 라고 얘기하면 얘랑 헷갈리잖아. 그래서 얘는 실제 전기력이고 얘는 플러스 1쿨롬이라는 기준 전하와 주고받는 힘의 크기라서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F라고 안 쓰고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기력이라고 안 하고요.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 구해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플러스 1쿨롬이 있으니까 얘랑 주고받은 힘의 세기를 구해봐 라는 뜻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1쿨롬의 기준 전하가 있다고 치고 전기력의 세기를 구한 걸 전기장의 세기라고 해요. 똑같이 힘입니다. 단지 그 위치에 플러스 1쿨롬이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쟤는 플러스 1쿨롬이 있다고 치면 2m 떨어져 있는 2의 제곱에 쿨롬 상수 9 곱하기 10의 9승에 곱하기 4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를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9 곱하기 10의 9승 무슨이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게 1쿨롬이 아니고 실제로는 2쿨롬이면 1쿨롬의 세기의 몇 배? 2배. 그래서 만약에 5분의 17쿨롬이면 몇 배? 이 세기의 5분의 17배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기장의 세기를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실제 전기력이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 전기력은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1쿨롬이 아니고 2쿨롬이면 2배, 3쿨롬이면 3배, Q쿨롬이면 Q배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F는 Q2 쿨롬역이라고 배워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전기력을 간단히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전하량을 곱한 만큼이 실제 전기력이 돼요. 그래서 전기력을 막바로 그냥 처음부터 계산할 수도 있고요. 전기장의 세기가 나오면 그 전기장의 세기에다가 실제 전하량만 한 번 더 곱해서 전기력을 구해도 된다. 알겠습니까? 이 둘 다 힘입니다. 전기력. 네, 라고 하는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해. 그래서 우리는 전기적 힘을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배웠죠. 그 중에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실제 전하와 주고받는 힘의 세기는 R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구하면 2쿨롱 1대밖에 힘의 세기를 모르니까 1쿨롱의 기준 전압을 주고받는 세기를 일단 구하죠. 그걸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해서 E라고 해서 R제곱분의 크크로 계산해 놓으면 그래서 크크로 계산해 놓으면 여기에다가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 하시면 되니까 네, 이거 가지고 다양한 전기력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F는 Q2다로 계산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기력이라는 힘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플러스 4쿨롱이라고 하는 A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쿨롱이라고 하는 B가 있죠. 그러면 A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어내고요. B도 이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어내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얘는 힘을 어느 방향으로 받니? 라고 하는 전기력도 힘이니까 세기와 방향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향도 표시하셔야죠. 자, 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힘의 방향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고 마이너스가 당기니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결국 오른쪽일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쿨롱을 놨다고 치자.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거꾸로 왼쪽이겠죠. 그렇죠? 자, 같은 위치에 서로 반대 극의 아이를 갖다 두면 힘을 받는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 전기력 방향은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이걸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뭐라고 얘기할래요? 여기 플러스 전화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력 방향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볼래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력은 기준을 정해서 개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정기적 현상을 얘기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플러스 1쿨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력을 얘기할 때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전기력 방향으로 정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은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물체를 향하는 이 방향이 전기력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이 방향이 바로 전기력 방향이라 그 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기호가 화살표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표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는 전기력을 나타내는 화살표. 그래서 얘를 전기력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은요 굳이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전기력선의 방향만 보시면 아, 이 색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로 갔네, 이 색이 플러스네, 이 색이 마이너스네, 이게 판단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전기력은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들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끔 선을 그어놓은 걸 전기력선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플러스를 띤 물체를 놓으면 실제로 이 플러스를 띤 모든 물체는요 이 전기력선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럼 여기다가 실제로 어떤 물체를 놓으면 얘가 이렇게 가니? 아니, 실제로 여기에 플러스를 띤 물체를 특정한 위치에 놓으면 얘가 가는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됐어? 얘네들이 운동하는 방향을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해서 그린 것 뿐이지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렇게 곡선을 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선생님 플러스 전하를 놓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요. 그거죠. 마이너스 전하를 놓으면 이 접선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근데 전기력선을 그렸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가르쳐줘. 그럼 화살표라도 그려주면 됐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예행병한 화살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렸어. 무슨 뜻일까 이거? 무슨 뜻일까 이거? 이렇게 그렸어. 네. 여기에 있는 가와 나는 같은 극이야 라는 뜻입니다. 같은 극의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네 플러스면 나가기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극끼리는 전기력선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 두 극이 서로 반대극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전기력선을 그렸더니 얘가 이렇게 이제 그려졌다고 치자. 이렇게 그려졌어. 근데 전기력선을 그리는데요. 어느 부분은 간격이 좁죠. 근데 어느 부분은 간격이 넓죠. 간격이 달라. 간격의 차이는 몰라다니까. 힘의 세기 차이예요.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좁을수록 힘이 뭐하다? 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을수록 뭐하다? 힘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힘이 작용한다, 작은 힘이 작용한다라는 건 전기력선의 간격 보호되니까 간격이 좁을수록 센 힘이 작용해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 간격이 넓을수록 약한 힘이 작용해요 라고 해결하면 돼. 되겠어? 근데 연병할 이거 보세요. 가운데를 딱 대칭으로 보니까 얘는 이 전하에 들어가는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선이 더 많이 나오죠. 선의 개수의 차이를 놓고 그랬어요. 개수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는 5개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10개가 나온다고 치자. 그럼 보면 5개가 들어갈 때가 더 조밀할까? 10개가 나올 때가 더 조밀할까? 10개죠. 개수를 많이 그린다는 건 훨씬 더 간격을 좁게 그려서 훨씬 더 센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이야 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개수가 많은 쪽이 훨씬 더 센 건데 여기에 5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10개가 나온다면 와 이쪽이 2배 더 센 전하네. 그래서 얘가 뭡니까? 플러스 2Q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Q 이 정도의 크기 차이 이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더 전하의 세기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되겠죠? 이런 것들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을 전기력선으로 방향과 세기를 표현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잠깐만 집중해 줄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근데 그거 기억나?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이 있어. 맞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을 어떤 말로? 보존력.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들을 비보존력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요. 이 새끼가 아무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이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왜? 여기는 뭐만 작용하니까? 롤러코스터에서요. 쇠구슬이 굴러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지를 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됐어요? 네. 이때는 무슨 힘으로 작용하죠? 중력이요. 중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가 소실됐다면 중력 때문이 아니고 물체와 롤러코스터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야? 마찰력. 그럼 마찰력은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힘도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인 보존력에는 뭐가 있다? 중력.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탄성력.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기력이 있습니다. 요거 3개만 있습니다. 요거 3개의 힘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이면 반드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되고요. 이 3개의 힘을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를 무조건 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나요?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얘네들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는 3가지가 있어 라고 하는 그 3가지가 바로 보존력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마지막 보존력,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됐어? 네.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마지막 힘, 전기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이 이제 뭔지 알겠죠? R 제곱분의 그거란 말이죠. 자, 근데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시 볼까요? 사실은요, 우리는요,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있어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공간이죠. 멋진 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멋진 말 중력장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중력장이야. 그러면 그 중력에 반응하는 것 물질이 뭐냐? 질량입니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만 중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중력 방향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모두 다 땅바닥에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중력에 반응해서 중력 방향으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그럼 질량이 오늘에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빛, 소리, 중력이 질량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중력하고 상관없이 지 맘대로 가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력에 반응하는 건 물질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건 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땅바닥 쪽으로 잡아당기는 mg라는 중력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릴 거야. 그러려면 이걸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 얼마? 당연히 mg죠. 그래서 얘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 h. 그럼 힘에다가 보면 거리를 곱하면 뭐냐? 2.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사람은 뭐 한 거야? 일을 한 거죠. 누구한테? 물체한테. 그럼 물체는 일을 받았죠. 받은 만큼 뭐가 생길까요? 에너지. 그게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 mg, h. 중력 곱하기 이동한 거리. 근데 보세요. 중력과 무조건 무슨 방향으로 움직여야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중력 방향으로 움직여야 위치 에너지 뭐 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에너지예요.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판이 있다고 치자. 여기에 마이너스 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적용하겠니? 뭐가 적용하겠니? 전기력.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그랬냐? 전기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장과 똑같이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건 반드시 그 물체가 뭐가 있을 때? 전하를 띠고 있을 때. 이죠. 그러니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요. 이 안에 들어가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전기장 방향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Q라는 애가 있다면 얘가 바로 전기장이 잡아당기는 힘을 받아서 그래서 마이너스 판에 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판을 땅바닥으로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 판은 뭡니까? 하늘입니다. 맞냐? 그럼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게? 얼마게? D죠. 전기장의 세기가 2죠. 얘는 Q쿨롱이죠. 그러면 얘를 땅바닥에 붙이는 이 전기력의 세기 얼마입니까? Q인 거죠. Q라는 힘을 받아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자 전기장의 세기 2뉴턴 1쿨롱 1쿨롱을 2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는구나 그 뜻이야.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얘 2쿨롱이래. 몇 뉴턴의 힘으로 당기겠니? 4뉴턴 그 뜻이잖아. 그래서 Q이 알겠어? 이거라고요. 4뉴턴의 힘으로 당기니까 당기는 방향으로 끌려가서 여기 붙어있어. 그러면 나는 얘를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럼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최소한의 힘이 필요하겠죠. 얼마? Q. 그래서 T만큼 끌고 올라갔어.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T. 그럼 곱해. 이게 뭐야? 한 일이죠. 됐어? 그러면 사람이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동안 사람은 일을 했어. 그러면 사람은 일을 했고요. 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는 일을 뭐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만큼 뭐가 생긴 거야? 그게 전기 포텐셜 에너지야. 알겠어? 그럼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야? QE인 거죠. 이해돼? 그러면서 보세요. 전기력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움직였어? 반대 방향. 그렇죠. 전기는 중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기는 중력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수로에서 물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설명하잖아요. 됐죠? 전기적 현상은 무조건 중력으로 설명합니다. 중력으로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이 QED입니다. QED, 힘 곱하기 거리. 알겠어?
이렇게 전기력이라는 힘도 구할 수 있지만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구나. 알겠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U라고 써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지금 보셨습니다. QED인 거죠. 근데 보면 전기적 현상은 무조건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받는 현상으로 설명하지. 그러면 이게 Q쿨롱이 아니고 1쿨롱이면 뭐니? 1쿨롱이면 뭐니? 2지.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전위라고 불러요. 얘랑 구분하려고 전위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중2 때. 전위와 같은 말. 병시들. 전하. 배갑니다. 선생님 쟤는요 3V예요. 라고 했던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전위입니다. 그래서 전위는 기호도 V고 단위가 뭐예요? 볼트예요. 볼트예요. 전위는 볼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전압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3V의 원래 뜻은 뭔지 아세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3줄/쿨롱의 줄임말입니다. 단위 이렇게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과학자적으로 바꾼 게 볼트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ED를 뭘로 바꿔서 써도 된다? 볼트로 바꿔서 써도 된다. 이거죠. 그럼 바꿔보세요. 이걸 볼트로 바꾸면 뭡니까? QV. 이게 전기를 좋아하는 식이에요. 이게 전기를 좋아하는 식이에요. 되겠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화 충격. 내가 알고 있던 볼트가 에너지의 단위였구나. 내가 알고 있던 전압이라는 볼트가 에너지의 단위였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3볼트라는 건 3줄이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3줄의 에너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3줄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몇 줄? 몇 줄? 6줄. 3쿨롱이면 9줄. 1이잖아. 그래서 실제 전기 에너지가 큐브. 이 얘기야. 그쵸, 신기하죠.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더 나쁘다는 거. 전기 회로에서요. 전자가 건전지에서 충전해서 꼽아줘서 불 켜죠. 불 켠다는 건 무슨 에너지? 빛에너지를 내준다는 거. 에너지 전환이죠. 무슨 에너지를? 왜 건전지로부터 받은 무슨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빛에너지를 전환시켜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회로도는요. 전기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기의 에너지를 수송하는 쿠팡 아저씨가 누구라는 거야? 전자라는 거야. 전자는 에너지 전달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3볼트예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3줄/쿨롱이에요 라고 하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 전위를 얘기한다. 그러면 1쿨롱이 아니고 Q쿨롱이면 Q배하면 된다.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게 전위입니다. 이게 전위. 그러면요. 선생님,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뭐지냐? 증가하죠. 그죠? 얘도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뭡니까? 증가하죠. 어디로 갈수록? 플러스판으로 갈수록. 됐어. 네, 플러스판이 하늘입니다. 마이너스판이 땅입니다. 그래서 플러스판을 높은 절이 마이너스판이 낮은 절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전하는 높은 절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 뭐하냐? 감소. 그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뭐가 생기냐? 그러니까 얘네 떨어지면서 속도가 생긴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열나 높은 곳 위치 에너지 크겠죠? 여기가 10V의 위치 에너지. 전기에서는 줄로 위치 에너지를 안 쓰고 볼트에서 볼트. 그냥 볼트가 줄게요. 알겠어? 여기가 10V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지점이야. 여기는 8V.
여기는 더 내려왔으니까 위치 에너지 작아지게 했겠죠? 6V, 4V, 2V, 0V 위로 더 치자.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 있던 10V 위치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내려와 4V까지 내려왔다고 치자. 위치 에너지 얼마 감소? 6V 감소. 그게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럼 이때 속력 얼마야? 됐어? 네.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6V만큼이 운동 에너지잖아요. 이때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속력은 당연히 루트 얼마입니까? 12의 분배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 위치 에너지 감소한 만큼이 그 입자가 떨어지면서 갖는 운동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그 속력 구할 수 있습니다. 하겠어? 하겠어?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여기에 그린 이거는 뭐예요? 정기적 방향이죠. 그래서 정기적 방향을 나타내는 빨간색 선을 우리가 아까 무슨 선이라고 했어? 정기력선. 맞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 그려놓은 이 하얀색 선은 뭐야? 전기 위치 에너지가 같은 점을 연결했죠. 전기가 같은 점을 연결했죠. 이걸 뭐라 그러게? 등전이면 전이가 같은 곳끼리 연결해서요. 등전이면 근데 아세요?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몇 도? 반드시 90도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기력선과 등전이면 무조건 90도를 이루어요. 무조건. 그러면 저렇게 전판이 있으면 간단하게 그리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린 점전에 있었잖아요. 여기 플러스 4콘, 여기 마이너스 2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높은 전이, 여기 낮은 전이 그렇죠? 네. 전기력선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럼 등전이면 어떻게 그릴까? 등전이면 어떻게 그리죠? 여기가 땅, 여기가 하늘이야. 알겠어? 네. 반드시 전기력선과 90도. 어떻게 그릴까? 등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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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어떻게? 이렇게. 와, 이렇게 던져야죠. 그래서 여기가 10V, 여기가 8V, 여기가 6V, 4V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네, 무조건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90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등전이면은 전기력선과 무조건 90도를 이루게 그려져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말로만 설명한 게 우리 축전기는 날린다 그랬어요. 그건 안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볼게요. 75페이지요. 75페이지에 네, 53번부터 56번까지 네 문제 해볼게요. 먼저. 자, 시작해.
됐거든요. 너무 세. 보시면 153부터 156까지 채점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셨어요? 네, 채점도 하셨네요. 자, 153부터 156까지 질문. 155, 우리 위아더 월드, 그죠? 네, 이렇게요. 여러분들 실제로
꼭 계산에 치중하는 문제도 있어요. 특히 이제 155번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좋아하는 스타일. 네. 자, 보시면 그린 가와 같이 x 좌표에 0과 3D인 지점에 점전하라는 건 전기를 띤 입자를 얘기하는 거야. 전기를 띤 입자 A, B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켰더니 A와 B에 의해서 X는 4D인 지점에서 전기장은 0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가 0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 위치.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미친 듯이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에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3D인 지점.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요. 여기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나니까 전기장이 4D인 지점에서요. 여기에서 둘이 만든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야. 여기 열라 중요해. 이 뜻이에요. 이것만으로 이미 뭘 알 수 있냐면 얘네들은 100% 반대극이에요. 그리고 A에 비해서 B가 열라 전하량이 약해야 돼. 그 전하량의 세기가 4대 1이야. 를 선생님은 알죠? 답을 봐서가 아니고요.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근거를 외우시는 건데 딱 하나 같네. 그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찾을 때도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을 찾을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례가 뭐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띄고 있는 극이 같다면 세기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어디에 생긴다? 내부에 생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세기가 0인 지점이 반드시 내부에 생겨야 돼. 같은 극이면. 근데 얘네들은 둘의 외부에 생겼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반대극이라는 뜻이야. 그럼 왜 그런지 볼게. 여기가 세기가 0이 되면 보면 A도 전기장을 만들겠지. B도 전기장을 만들겠지. 그럼 두 개의 전기장 방향이 반드시 어때야 될까? 반대여야죠. 그죠? 자, 이 지점에서 A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과 B가 만든 전기장의 방향이 반드시 어때야 된다? 반대여야 된다. 세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야 두 개의 세기가 0일 수 있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전기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곳을 찾아! 라는 뜻인데 전기장의 세기라고 했어. 보면 전기장은 그 위치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플러스 1쿨롱에 있다고 놓고 생각해봐. 이 뜻이라고 했지.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판단해볼게요. A가 만약에 플러스 극이고요. B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치자. 반대극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치자. 그러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하겠니?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하겠니? 밀겠죠. 이게 A가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뭐 하겠니? 당기겠죠. 이게 B가 작용하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이죠. 0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안에 있다.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쳐.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하겠니? 밀겠지. 맞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뭐 하겠니? 당기겠죠. 힘의 방향이 이 가운데로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기가 0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됐죠? 그럼 여기도 한번 볼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 플러스 1쿨롱이 있다고 치면 되죠?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죠. 그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뭐합니까? 당기죠. 그럼 선생님 여기도 방향이 반대예요.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를 왜일까요? 얘가 만약에 4쿨롱인데 여기가 1쿨롱이라고 쳐봐. 되겠어? 네. 자. 여기는 4쿨롱인데 여기는 1쿨롱이라고 치자. 그러면 전기력이 전하량이 세니까 A가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뭐할까? 세니. 얘는 전하량도 작은데 멀리 떨어져 있어. 전기력의 세기가 뭐할까? 열나 약해. 그럼 합력이 0일 수 있니? 이 크기가 같을 수 있니? 절대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여기는 약한 놈이랑 가까이 있고요. 센 놈이랑 멀리 있죠. 전기력의 세기가 0일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반드시요. 딱 하나만 기억해. 간네. 이걸 못 외울 정도로 머리가 나쁘지 않잖아. 그렇죠? 같은 극이면 무조건 내부의 세기가 0일 곳이 생긴다.
반대극이면 외부에 생기는데 그중 어느 쪽 외부냐? 약한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애 가까이여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요. 여기에서 A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A, B로부터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의 거리를 B라고 하자. 그러면 A와 B가 서로 주고받은 힘의 세기는 같아야 되잖아. 방향은 반대니까. 그랬을 때 전기용과의 식이 R 제곱 크 기억나죠?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는 A 그리고 A 전하량 됐어요? 네 그리고 1 됐어 이거죠. B는요 B 됐어? 네 R 제곱 B 1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게 같으면 되잖아. 됐어? 네. 더군다나 얘는 여기가 4라고 선생님이 얘를 들여뒀고 여기는 1이라고 줬잖아. 좀 같으면 되니까 이건 의미 없는 숫자는 날라가겠죠. 그거야 봐봐. 분자의 비율이 몇 대 몇이니? 4대 1이라는 둘의 전화량 비율이야. 자, 이거랑 얘네들의 거리 비율. 여기가 4대 1이가 같으려면 A제곱 대 B제곱 비율도 얼마여야 되니? 4대 1이어야 돼. 그래야 같지. 그러면 되죠. 근데 4대 1이면 거리는 실제로 A와 B, A제곱 대 B제곱의 비율이 각각의 전하량의 비율이어야 되는구나.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A 대 B의 비율은 전하량의 루트 비율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 비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인데 2대 1이야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는 몇 대 몇이냐? 이거 몇 대 몇이냐? 이거 4대 1이죠. 거리 비율이. 됐어? 그럼 거리 비율이 4대 1이면 전하량 비율은 몇 대 몇이냐? 16대 1이죠. 전하량의 루트식의 거리 비율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전하량 비율이 16대 1이어야 거리 비율이 4대 1이 돼. 알겠어? 이 얘기야. 그러니까 A로부터는 4만큼 떨어져 있고 B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는 그 지점이 정비장의 세기가 0 지점이야 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거리 비율을 알았으니까 전하량 비율은 그거의 제곱.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해돼? 이해되겠어?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때 키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인이 아닌 위치만으로요. 이미 반대극이라는 게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에 D은 C는 플러스 전하인이 자 여기까지 이제 A, B의 극은 알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뭔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요. 자, B 대신에 3D인 지점에 C를 집어넣었을 때 AC에 의한 X가 D인 지점에서의 정기적인 세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ED에서의 방향은 마이너스 X축 방향이야. 자, A, B로 했을 때 이렇게 돼서 우리는 전하량의 세기 확인했어. 근데 B가 있는 위치에 B가 아니고요. C로 바꿔. 여기를 A, B, 여기를 C 이렇게 바꿔놓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어디라고요? 몇 D? 그냥 D. 그러면 이거 0, 1, 2, 여기가 3D였으니까 여기 D인 지점이 전기장의 세기가 0 지점이라고요. 됐어? 그럼 보면 요거는 뭐야? 내부에 있죠. 그럼 두 개의 극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A를 플러스로 놓으면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뭐여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 같은 극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0인데 그럼 빨리 봐. 여기까지 A로부터 1만큼 떨어져 있고 C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2. 그럼 전하량의 비율은 1대 4인 거죠.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플러스가 맞는지는 모르지. 그냥 같은 극이라는 건 알았던 거고. 됐어? 그럼 정말 플러스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X가 2D인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이 방향을 향해야 돼 라고 줬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놓은 극이 맞는지 보죠. 자, 여기에서 전기장 방향이라는 건 여기에 누가 있다는 얘기가 플러스 1플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플러스 1플롱이요. 보세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뭐 해서? 밀어줘.
얘가 4콜롱인데 얘병을 가까이 있고 얘는 1콜롱인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더 세겠죠. 1이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돼요. 맞아. 만약에 얘를 마이너스로 놨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마이너스로 보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깁니다.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를 당깁니다. 이게 A가 주님, 이게 C가 주님. 근데 덧센 C 가까이에 있으니까 얘는 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려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A가 플러스가 맞고 그렇다면 C도 플러스고 D는 마이너스여야 되겠구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에 그걸 먼저 정해놓고 쭉 끌고 가서 그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거꾸로 뒤집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C는요 플러스 전화이고 맞고요. 전화량의 크기는 C가 D보다 크니? 라고 했는데 C는 A에 비해서 4배, D는 A에 비해서 얼마입니까? 4분의 1배. 그러니까 C가 더 큰 거 맞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납득이 되는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자,